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2,70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코스닥은 790선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다양한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상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테마 장세에 대처하는 합리적 포지션은 뭘까요? 오늘 경주마의 기술과 함께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지수의 흐름만 본다면 폭락 장세의 충격을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이제 2,700 오늘 장중에는 또 2,700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이제 다 충격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는 하락한 폭을 다 만회를 했죠. 네, 만회를 그렇죠. 했고, 소위 말하는 짧고 굵은 증시, 조정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과연 어떻게 갈지에 대한 향방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실업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면서 사실 실업률도 사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사실 4%대가 나와가지고 그때 충격이 온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4%대면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봐야죠.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죠. 또는 4%라는 거는 또는 이제 직업을 구하기 쉬운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한 상태였는데 이거를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정말 뉴노멀로 봐야 되는 건지 또는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 충격이 지나고 나서 주가는 회복을 다 했습니다. 회복을 다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회복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 일단은 대형주들은 일단은 거의 다 회복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그나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필들 대형주들은.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미반도체 기존의 소부장 주도주였던 한미반도체가 의외로 아직 회복을 못했고요. 그 외에 다른 이수페타시스나 또 PSK홀딩스나 또 이오테크닉스나 다른 조금 올라갈 때 HBM 2등주 정도로 보였던 종목들은 더 빨리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형주들 만회를 했고 그다음에 갭도 다 메꿨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시장이 다행히 뭐 하이닉스가 올라서 지수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현물은 조금 덜하지만 선물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진짜 재미없었지만 선물이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오늘 지난번 8월 5일 급락할 때랑 조금 비슷한 흐름이긴 했거든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때도 그냥 시장 누르면서 선물로 먼저 매수 땡겨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들 했는데 오늘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틀 연속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원달러도 일단은 하락하면서 한국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1,300원 후반대 샀던 주식들은 이제 환차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은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주가 이익, 그다음에 이제 뭐 선물까지 같이 플레이를 해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지금 모습들을 지금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이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변동성들에 있어서 이제 변동성들이 이제 옛날에는 변동성이 나오면 뭐 또 해보자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외 시장이란 대체제가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에 있는 것 중에서 시가총액 작은 주식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소외주들은 이제 더 이상 수급이 잘 안 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되고 있고 또는 아예 하려면 그 리스크 대비 수익이 훨씬 높을 수 있는 테마주나 좀 약간 투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들이 나와버리는 진짜 좀 주식하기 좀 까다로운 시장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위 선택된 몇몇 종목들만 그죠? 지수를 끌고 가는 이런 형국.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돈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은복 팀장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미국 증시에 일단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3%대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또 반도체주들의 또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테마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 것 같아요. 일단 오전이랑 오후장이랑 완전 테마 자체가 다른데 일단은 오늘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주인 또 전고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또 보여졌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는 식지 않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일단 체크해 볼 게 일단은 굉장히 좀 단타를 하시는 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 미팅이랑 또 9월달 FOMC 회의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증시는 조금 관망세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네. 이런 장에서 참 대응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네. 뭔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선뜻 이럴 때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애매하고 지수 자체는 그래도 회복을 해가고 있어서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뜻 이런 분들한테 포지션을 늘리라고 권하기도 좀 뭐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되는 종목으로 역시 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제가 자주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을 벌리면 안 되고 네. 압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한 10종목 이상 있다. 그러면 주식을 그냥 갖고 계셔도 계속 수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는 종목 한 3-4개, 네. 많아야 5개 이내로 묶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일본이 사고를 쳤는데 우리나라 2,777이었습니다. 8월 1일 날. 네. 지금 오늘 종가가 2,696이거든요. 아직 회복이 멀었습니다. 멀었고 일부 종목들은 이제 올라왔는데 물론 피해를 안 받은 섹터들 있죠. 뭐 금융 섹터라든지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반도체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많이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더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계속 선물 플레이만 하고 있고, 사실은 현물 가지고는 그닥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시장이 양극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대형주 아니면 아예 테마주.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채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종목 몇 개만 찾는다. 애매한 중형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애매한 중소형주는 아예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아예 그냥 뭐 코로나19 테마 붙이면 지금 코로나19 테마 관련주들 지금 거의 바닥에서 진단키트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끝난 거냐 그랬더니 그쪽은 쉬고 지금 다른 쪽을 이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올랐으면 이렇게 이제 코로나 제2의 팬데믹 온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은 폭락을 해야죠. 사실은 팬데믹이 왔으니까. 네. 예, 근데 팬데믹은 안 왔는데 테마만 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원숭이 두창 뭐 여기까지 또 엠폭스까지 또 난리를 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전기차 화재까지 새로운 이쁜 테마가 또 하나 형성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눌렸던 거 그냥 한 번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나오는데 지금 짧게 치는 장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매크로적으로 큰 이슈들이 그닥 없기 때문에 8월 한 말까지 한 20일경까지는 뭐 한 열흘 정도는 한 5일 정도겠죠. 5, 6일 정도는 조금 좀 이런 테마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남기시는 의견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판다. 딱 요즘에 장세 분위기를 네. 딱 아주 잘 보여주는 반응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가에 사서 다음날 뜨면 팔았다가 또 이제 오전에 탐색해서 샀다가 또 뜨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의 사실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패턴들이긴 하죠. 종가 네. 베팅하고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 센 주식들 갭상승 나온 것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다가 오후에 좀 슈팅 나오면 정리했다가 또 다음날 또 매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패턴들인데 일단은 한국 시장 자체에 수급이 많이 없죠.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투세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부분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계속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정치적인 이슈 다 그냥 감안해서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감안해서 다 생각해 주실 거라고 알아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금투세 이슈가 결국은 연말까지는 계속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소외주도 특히나 이제 좀 개별주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나만 아는 개별주들 있잖아요. 이런 네. 종목들은 뭔가 수급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못해도 한 20, 20위 안에서 매매하는 게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중대형주들도 충분히 그런 변동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형주 이하들은 사실 줄줄줄 흘러버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중형주 5천억대 종목들을 보면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뭐 2달 연속 계속 미끄럼틀만
그리면서 그게 뭐 네, 업황이나 실적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 뭐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줄줄 흘러버리는 그런 종목들. 뭐 바이오들도 지금 어떤 바이오들은 상위 바이오들은 잘 가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줄줄 흘러버리는. 뭐 예전에는 그래도 섹터가 가면 올라가는 척이라도 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딱 선 그어가지고 이거는 되는 섹터 안에서 되는 종목, 섹터 안에서 안 되는 종목 딱 구별을 딱 져버리다 보니까. 근데 내가 그 안 되는 종목 안에 있으면 그 소외감이 미쳐버리죠. 어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총에서 그나마 잘 가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들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변동성도 주고 시총이 이렇게 큰데 여기서 이렇게까지도 움직이네라는 흐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중소형주들 투자를 할 때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험이지만 사실 더 높은 리턴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금투세와 연결돼서 이 부분이 사실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쪽까지 미칠 수 있는 수급들이 좀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건드릴 좀 매매를 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 네. 또는 차라리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전도체나 또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뭐 엠폭스 관련 종목들 차라리 그냥 아예 대놓고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그냥 모멘텀 플레이 해버릴 수 있는 수급을 그냥 집중해서 그냥 확 쏠려버릴 수 있는 쪽에서 매매를 아예 하던가 네. 아예 리스크도 높고 리턴도 높은 그쪽에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시총 상위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을 내가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없다라면 지금 네.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제한적인 투자 전략 네. 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네. 분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뤄볼 이야기들이 어쨌든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포지션을 갖는 게 합리적일 것이냐, 그리고 테마라고 하더라도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되겠죠. 비합리적인 투자 테마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이건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테마 시장에서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은데 오랜만에 이야기가 초전도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은복 팀장님, 네. 왜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갑자기 시장에서 뜬 거죠? 일단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퀀텀 이제 에너지 연구소랑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초전도체 물질을 이제 관련해서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머물렀던 초전도체들이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일단은 하나 체크해야 되실 게 일단 권 교수님이 초전도체 논문을 올린 지가 지금 1년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1년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확실히 안 된다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밝혀진 데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불안정한 불확실성이 조금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지금 급등한 것은 일단은 바닥 구간에서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반등한 것뿐이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허를 출원한 것과 등록한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출원한 거는 등록해 주세요라고 이제 출원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출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구분을 좀 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건희 대표님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오늘 초전도체 테마가 움직였다. 예, 제가 한동안 변리사 공부를 해가지고 네. 특허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 출원은 그냥 서류 제출한 거죠. 예, 네. 예, 나 이런 걸로 특허 내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특허청에서 심사해보고 노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오케이 하면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럼 등록됐다고 해서 그 특허가 돈이 될 수 있느냐? 아 그건 또 별개죠. 그죠. 아, 이거는 네, 그냥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개념을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정도의 로열티를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특허 출원 등록 이런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이거 특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다 망합니다. 특허 나왔다고 주식 샀다가 네. 그게 돈 버는 거랑 별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랜만에 올라와서 좀 반갑기도 한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은 대표적인 신상용 델타테크가 지금 가장 먼저 올라왔는데 사실 차트 보면 다 빠졌습니다. 그냥 후지산을 하나 그리고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한번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네. 이런 거에 괜히 또 현혹돼가지고 들어가시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테마를 하실 거면 뭐 자동차 화재 방지 뭐 이런 테마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직 좀 정고점 부분까지 남아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쪽은 여전히 그나마 그래도 돈 버는 일들이 있으니까 기업이 또 영속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엠폭스 관련된 것들을 차라리 또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네. 차라리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테마주를 별로 싫어하지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 정도를 하지 않겠나. 예, 그리고 화재 예방 방지 관련돼서 지금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죠. 차라리 그럼 그쪽이 오히려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더 물려 있는 사람도 없고 좀 깔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쪽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마다 바꿔가면서 새로운 테마들이 부상을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테마주에 수급이 쏠릴까? 이를 살펴보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새롭게 부상한 그렇죠. 이틀 전에 또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가 어제는 또 잠잠했다가 오늘 또 다시 이게 하루 걸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했다가 가라앉았다가 등장했다가 정말 고래 움직임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올해 2분기부터 보면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 이거를 뭐 테마라고 하면 테마고 뭐 업종이라고 하면 업종일 수 있는데 화장품도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다 좋았었잖아요. 화장품도 최근에는 뭐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화장품, 반도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실적을 기반으로 했던 종목들이 2분기 때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사실 투자를 하는 맛이 좀 났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거대로 뭐 수출대로 나왔었고 실적 잘 나오니까 주가가 거의 화답을 해서 올라가니까 정말 뭐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성과들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 들어서고 이제 8월 달 들어오면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로도 그렇고 뭔가 큰 주식들 그 주도주로 했던 주식들에 더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더 이상 팔지는 않을 거고 팔 사람들은 아마 다 팔았을 거고요. 더 이상 그 주도주들을 더 이상 배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수급들이 사실 이제 약간 스마트, 뭐 좋게 말하면 스마트머니고 좀 나쁘게 말하자면 약간 투기 등급의 수급들이 어떠한 명분을 좀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테마주 매매할 때 이거 뭐 연말까지 쭉 바이애놀드로 나 테마주 사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갈 그렇게 매매는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도주들이 약간 희미한 상황. 그러니까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차하면 주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망가지면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이제 주도주에 더 이상 살지는 못하겠고 하다 보니까 단기로 매매하기 좋은 테마주 정도에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들 보면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고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대로만 하면 사실 지수가 크게 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수는 계속 계좌에 맴돌잖아요. 대형주 단위로 외국인들 선물로 계속 받쳐놓고 지수는 거기서 맴 돕니다. 근데 종목들이 또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또는 사실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나왔다가 이게 딱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나오기 쉽지 않는 거고 오히려 그냥 가는 종목들이 잠깐 쉬었다가 또 가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가고 또는 내가 쉬었는 자리인 줄 알고 샀는데 거기서 또 무너져 버리는 또 그런 정말 엇박자 매매하기 해버리기 좋은 지금 시장이 사실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난이도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던 게 뭔가 큰 게 오고 있다, 큰 변곡점이 오고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1차로 일단 남아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될지 거기까지가 지나가야 뭔가 다시 한번 뭔가 주식을 해볼 수 있는 자신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쯤 되면 대선에 대한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금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시장 주도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전까지는 이런 식의 테마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데 이윤복 팀장님 우리가 그래도 팩트 확인은 해보죠. 대한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관사 선정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기대라든지 여러 분석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테마별로도 저희가 그런 식의 명확한 팩트 확인을 거쳐서 테마별로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테마별로 저도 테마별로 나눠가지고 네. 일단은 그 공략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대한고래 쪽으로 지금 뭐 어제는 쉬었고 오늘은 또 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이 주도주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부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안 가고 하루 쉬고 하루 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개별 종목들의 테마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테마 장세는 테마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나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단타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되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런 테마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는 그래도 꾸역꾸역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네. 왜냐? 가는 종목만 지금 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코스닥 시장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장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코스닥은 지수 가지고 이제 뭐 물어보시거나 이제 누군가 방송에서 뭐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수 의미 없다. 코스닥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엔 코스닥은 종목밖에 없는데 네. 어느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느냐 정도를 보시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펀드들도 있고 또 파생 상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이 제가 지수를 무시한 지 꽤 됐는데 그 꽤 된 이유가 뭐냐면 좀 잘 나가면 코스피로 이전하죠. 그런 지금- 사례들이 많았죠. 요즘에 예, 특히. 지금도 뭐 예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코스피로 대부분 다 이전 상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고, 에코프로 BM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아직 뭐 못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러면 잘하는 기업은 나가고 좋은 기업들은 좀 코스피로 다 이전을 해버리고, 코스닥 기업들 상장할 때 보면 또 상장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장 기업들,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 대표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주로 사실 상장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 기업이 영속 가능하게 투자를 좀 받아서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돈이 없는 기업들이 사실 투자받기 위해서 IPO를 하는 건데,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은 너무 또 심하게 또 편하게 풀어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또 너무 실적을 보다 보니까 엑시트 하려고 하는 기업들만 주로 상장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CEO들의 엑시트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됐다라고 보면, 그러면 항상 상장하고 나서 고점 찍고 한 1년 동안 내리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사실은 좀 없죠.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좀 검증된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몇 종목이 남지 않는 형태가 나오고, 저 네. 밑에 있는 뭐 100위권 밖에 있는 코스닥의 뭐 50위권 밖에만 가도 사실은 관심 없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에 최근에 IR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슈 몰이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뭐 많이 있어서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투자 여러 가지로 이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또 기업들의 오너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좀 대접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은복 팀장님, 네. 코스닥에 들어가더라도 대형주 위주의 어떤 포트 구성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코스피 대형주들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단타 세력들의 수급이 많이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난 블랙 먼데이 때도 8월 초였죠.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이제 10%대 넘게 크게 빠졌던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네.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공포심이 저는 좀 투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언제 또 흘러내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또 금투세 시행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 전망이 좀 어둡다고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지금 시장을 주도주 역할이 없다 보니까 부재하다 보니까 관망세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주도주가 없다 보니 단타 세력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은 기존의 뭐 가치 투자에서 일단 뭐 고빈도 알고리즘 투자로 이제 단타 세력의 움직임이 조금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실 시총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위권만 넘어가도 거의 관심이 없는 그쵸? 뭐 이런 식의 네.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시총 자리 1위 자리를 두고는 나름 네. 경쟁이 심해요. 심합니다. 네. 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그쵸. 16조, 15조 시총 기준으로.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알테오젠이 16조가 조금 안 되고요. 15.97조고 에코프로비엠이 1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장중에 3천억까지 격차가 줄었었어요. 그래요? 16조 8천 대 16조 5천까지 가다가 네. 알테오젠이 후반에 조금 이제 밀리면서 다시 16조 이하로 장 마감을 했는데 사실 요게 하반기 경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넘어가는 순간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확 무게추가 기울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 주식들이 일단은 뭐 업황은 바닥 뭐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는 맞죠. 근데 네. 가끔 시장에 뜬금없이 코스닥 지수가 확 올라올 때 보면 여지없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과 2차 전지 주식들이 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에코프로 그룹주들 한 2, 3%씩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갑자기 코스닥 다른 주식들은 안 오르는데 지수가 올라온다 그러면 대부분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 말경에 이런 딱 비슷한 사례가 뭐였냐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가 딱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시가총액 100조를 놓고 싸웠었는데 지금 결과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쭉 더 밀렸고 하이닉스는 쭉 올라와서 격차 네. 확 벌어졌죠. 근데 그때 주가의 흐름도 딱 비슷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 알테오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 쪽으로 그래도 조금 수급의 힘이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한다면 네. 이쪽에 힘을 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데 과거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는 섹터 안에서도 되는 섹터 안 되는 섹터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바이오 섹터 가면 다 좋았었거든요. 그냥 이름이 그냥 무슨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도 땡땡바이오. 땡땡바이오 무슨 진 무슨 셀 뭐 붙으면 다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 종목들마다 해당 기업들만의 뭔가 매출에 대한 무언가 그다음에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무언가 확실히 뭔가 종목들이 그게 기업 실적이든지 간에 또는 스토리든 이게 좀 뭔가 향후 전망에 대한 뭐 좋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확실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물려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이제 올라가겠거니 하고 물타기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르겠으면 시총 1위 사는 게 더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시총 1위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장중 역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1위 자리에 있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치고받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센티 쪽으로 굉장히 매우 좋은 위치가 될 거고 9월 말이긴 합니다만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슈도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도 좀 심리적으로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과거와는 바이오 섹터가 다른 점들이 이제 돈도 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벌거래였는데 이제는 번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들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럴 때 숨겨져 있는 코스닥 시장의 고수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이야 뭐 조금 소외돼 있고 가려져 있지만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에 가려져 있지만 뭔가 향후에 시장이 정상화되고 본궤도에 올라섰을 때 다시 부상할 만한 코스닥 내 숨은 진주라고 할까요? 섹터. 네, 뭐 섹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너무
다른 걸 막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땅뚱한 걸 물어보셔가지고 네, 아니 저는 이제 바이오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바이오 지금 3세대 투자기거든요. 그죠. 3기 정도 됩니다. 네. 1기가 2000년대 초반 네. 황우석 박사가 한참 난리쳤을 때 줄기세포. 예, 네. 그다음에 한미약품, 셀트리온의 미국 진출, 뭐 그다음에 바이오로메드가 뭐 임상 3상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가 2세대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그때는 이제 그래서 뭐 라이센스 아웃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상한가 가고 네. 이랬던 시절이죠. 지금 이제 3세대를 이끌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개별 기업단의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만 투자하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저게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시기로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우하고 가는 바이오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은 쉽게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바이오 말고 뭐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말고 뭐가 또 좋아질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예.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보톡스, 필러. 예,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식상한 종목들이긴 한데 메디톡스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여기저기 소송 걸다가 네. 소송 비용으로 돈 많이 날리고.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화의 시대가 왔고 본인들이 알아서 경쟁하면서 물건만 잘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러면 바닥에 지금 휴젤은 이미 날아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이미 고점을 뚫고 있고 대웅제약이랑 저는 오히려 이런 그 휴젤.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이 네. 생각보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예, 여러 이제 피를 흘렸다가 이제 다 이제 봉합을 했죠. 서로 이제 안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 벌 일만 남았다. 네. 그 사이에 시장은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메디톡스가 그 코스닥에서 시총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인데 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지금 코스피로 이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스닥에 있죠 여전히. 그러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시총을 올리면서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같은 질문을 우리 이은복 팀장님께도 좀 드려볼까요? 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코스닥 시장의 숨은 진주. 수문이죠. 일단 저는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더워지면서 이제 에어컨도 굉장히 많이 틀고 일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위가 계속 더위와 싸움 중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전력 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제도 전력 수요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이제 최고치를 2번이나 경신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도 또 정전까지 잇따르면서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까지 지금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 미국 뭐 북미 쪽에 노후화된 전선의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미국도 상반기 발전량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증시 전망까지 저는 좀 밝아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 심지어 미국의 노후화된 전선을 또 수주까지 1,100억인가 한 1,900억 정도 이제 수주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앞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전력 설비 쪽은 조정을 받고 좀 쉬어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과 네. 하반기 증시 전망은 조금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업황의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인사이트를 잡아보려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구조적인 어떤 머니무브의 흐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떨어졌거든요. 1,320원, 장중에 20원대까지 네. 떨어지면서 5개월 내 최저치를 장중에 찍기도 했고요. 지금 또 1,3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불과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1,380원, 1,390원대도 찍고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높은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됐단 말이죠.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사실 올라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도 문제지만 네. 급격하게 내려도 사실 결국은 우리나라 원달러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엄청나게 산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뭐 환전해서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왜 환율만 많이 내렸을까에 대한 고민들인데 그럼 결국은 외환 시장에서 뭔가 달러가 약세 흐름이 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본다면 왜 달러가 약세로 가지? 계속 강달러였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죠. 있죠. 네. 네. 그냥 사고를 확장해 본다면 그런 뭐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또는 또 한간에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1년에 2번 정도 세계 국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네. 9월 말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9월 말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100조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효과도 좀 있고 원 달러가 좀 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데 사실 그냥 가능성이 있는 것뿐이지 뭐 그것 때문에 환율이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기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가면 후행적으로 좀 밝혀지겠지만 원 달러가 과연 강해지는 게 외국인들이 결국은 상반기에 본대로 이제 한국 주식 사서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하고 나서 금리 떨어져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금리 이제 환율로도 수익이다 환차 이익도 좀 나면서 네. 주식 수익도 날 수 있는 지금은 국내 주식들 가만히 있어도 이제 환차익이 가만히 나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급격하게 현물을 사지 않아도 선물에서만 그냥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돌려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또 많이 떨어져서 사실 좀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현물을 많이 샀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반기에 그려왔던 그림대로 달러가 일단 약세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온 여러 가지 지표상 뭐 AI 버블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너무 큰 사고, 너무 큰 뭐 이제 그런 생각은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달러라는 네. 기축 통화를 쥐고 있는 미국의 네. 어떤 전략적 변화인가? 이 강달러 기조가 수년 동안 계속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달러를 좀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뭐 그냥 단순히 통화적으로 보면 달러 지수를 보면 결국엔 달러 인덱스를 만드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바스켓에 엔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엔화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갑자기 전환됐기 때문에 달러가 일부 약세를 갖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환율과 엔화 환율이 거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갑자기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갑자기 이제 한 4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를 띠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어제부터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유를 아무도 다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뭐 하나의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환율의 움직임보다 미국의 달러 지수의 움직임, 달러 약세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 경제화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게 벌써 이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WHO가 아니죠. WTO입니다. 예, 하도 네. 오래돼가지고 예. 네. WTO 체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거를 먼저 박살낸 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를 떨어지고 있죠.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3.873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기준 금리는 5%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마치 이제 시장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엔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침체를 일부 좀 만들어내면 사실은 자금을 조달할 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네. 미국 국채가 그리고 하락하는 기조를 보이면 국채 투자자들이 늘까요? 줄까요? 더 늘겠죠. 아니요, 줄죠. 금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죄송합니다. 국채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예. 올라가죠. 금리가 하락 기조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네. 국채를 사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이 기회에 지금 단기채에서 장기채로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이고 최근에 한번 시도했다가 조금 실패했는데 겨우겨우 팔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거의 확실해져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침체를 만들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일본과 비슷하게 빚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네. 네, 그러면 얼마나 빚을 좀 싸게 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약간의 침체를 좀 주는 것도 신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이게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럼 약간의 경기 침체 신호를 자꾸 보내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연착륙하면 좋은데 이 신호를 시장이 잘못 인식해서 아 이거 진짜 침체구나 이러고 또 지난번처럼 한번 이렇게 그러면 뭐 또 폭락이 폭락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 시장에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로 드러날 것인가. 이은복 팀장님. 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럼 달러 강세가 무뎌진다. 네. 원화 강세 수혜주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부각이 됐어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래는 환율이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은 조선 쪽에 조금 악재라고 좀 적용이 원래는 악재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근데 일단은 환율 하락 추세에도 일단 조선사는 환해지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서 실적에 큰 영향이 없다고 이제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뭐 조선 쪽은 뭐 선가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선가는 또 오랜 기간 우상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큰 우려를 조금 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내 조선이 빅3죠. 이제 뭐 HD, 뭐 한국조선해양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도 카타라조 또 프로젝트 수주까지 물망에 오르면서 하반기에 또 증시 전망까지 좀 밝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그래도 오늘 잘 버텨줬고 어제는 심지어 올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선주들은 그래도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항공주에도 이거는 환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그렇죠.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다 이제 리스로 하니까 네. 당연히 좀 긍정적인 효과는 좀 있죠. 근데 오늘 제가 항공과 관련된 리포트를 읽다가 딱 진짜 공감된 게 뭐가 있었냐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2분기 실적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고 양호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뭘 것 같으세요? 항공주의 가장 큰 문제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네. 관심이 없어요. 네. 투자자들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든 팔든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 이 주식 정말 갖고 싶어라는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항공주는 정말 뜨뜻미지근한 정말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뭐 사고 있으면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젠가 올 것 같은데 그 언젠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른 섹터 대비 뭐 리스크 대비 엄청난 수익을 줄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지금 뭔가 무게감 있게 뭔가 시장 주도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났어요. 오늘 다행히 뭐 항공주가 좀 대한항공 같은 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쪽 항공업계도 굳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은 대형주 단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여행 객수는 지금 매출은 다행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공급은 줄었어요, 오히려. 뭐냐면 운임이 올라서 매출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뭐 지역 변동도 있었고 LCC도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 덜한 그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일본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은 2분기 실적까지는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은 주식들이 더 LCC 업체들이 크게 올라가겠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항공이나 뭐 티웨이 항공이 좀 더 많이 올라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섹터 내에서 가려면 큰 주식 하셔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항공이 PER이나 PBR로 봤어도 가장 싸요. LCC가 단지 가격만 좀 저렴하고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거지 가장 매력적인 주식들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주식은 IDM 쪽입니다. IDM이라는 그 큰 항공사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대형 항공사라고 대형항공사들. 하시죠. 네. 네. 꼭 영어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좀 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낫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를 하실 거면 그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낫겠다. 다만 과연 시장의 무관심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요지는 이겁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무뎌지고 있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상장사들 종목들에 있어서도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뉘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짚어본 것이고요. 이렇게 환율 하락이 기조적으로 더 나타나게 된다면
크게 보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환율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반기에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6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할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면 애플의 시간이 다시 다가온다.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나옵니다. 예전에 아이폰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 전 세계 IT 시장이 정말 들썩들썩했거든요. 예. 아, 이번에 어떤 혁신을 보여줄까? 막 이런 기대감이 막 뭉글뭉글 솟아올랐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예, 좀 한 15, 14 때부터는 좀 그런 게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주변 기기들, 뭐 지금 에어팟은 누구나 다 끼고 다니시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말이 많았죠. 에어팟 꼈을 때. 콩나물 대가리 같다고 해서 예, 놀림도 좀 당했죠. 예, 근데 뭐 지금은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죠. 예, 그 뭐 하나의 예. 트렌드가 됐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번에 애플이 뭘 보여줄까 하는데 애플이 그동안 좀 시장에 실망을 안긴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애플카 한다고 하고 취소하고 예,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만 하다가 이제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뭐 로봇 한다고 얘기 나왔는데 네. 그러면 애플이면 좀 멋진 로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탁상형 로봇을 한다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하고 있는데 여기 탁상형 로봇 하네. 이건 뭐지? 사실 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나와서 사실 이런 게 너무 이제 뭐 실용적인 로봇을 만들어서 뭐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대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애플 관련된 종목들 보니까 다 지금 지지부진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판매 대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조금은 좀 우려할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사실은 어제도 애플만 못 올랐는데 M7 중에서 그 이유가 워렌 버핏이 아직도 나머지 반을 더 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애플이 로봇 시장을 이끌 정도로 뭔가를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에서 별로 먹힐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네. 예, 생각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생각보다 영향력이 애플이 많이 없습니다. 관련 종목도 별로 적고 이제 예. 우리 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궁금해요. 그래도 애플인데. 일단은 저도 대표님이랑 동일한 생각을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여기는 탁상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아이패드 뭐 연동돼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일단은 애플카 사업이 먼저 실패를 하고 나서 가정용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년 전에 이제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이 내부에서 계속 견해차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서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자금을 투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용 탁상 로봇 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다가 로봇파를 뭐 결합한 형태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최근 트렌드인 뭐 AI와 뭐 결합을 하면서 AI 스마트홈 시장도 각광받고 있고 뭐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도 합류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시 목표도 26년, 빠르면 26년, 늦어지면 27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상품성이 그렇게 크게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저도 대표님과 동일한 의견을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도 이제 중단한 가운데 가정용 탁상 기기 개발만을 또 애플 측에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측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내놓고 있지도 않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런 버핏도 지금 애플의 지분을 매도를 했고 또 다시 매도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애플의 또 주가 향방도 굉장히 약세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국내 로봇 쪽도 오늘 그래서 이런 애플 로봇 때문에 주가에 오랜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모멘텀으로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지만 이게 또 이번 달에 오늘 나온 게 아니라 4월 달에도 나왔던 이슈였고 이 4월 달에 이슈가 나왔을 때도 길게 가지 못하고 빨리 죽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봇 테마도 조금 저는 좀 짧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황 팀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 듣겠습니다. 마찬가지. 근데 중국이 최근에 그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중국은 이제 뭐 유니트리라는 기업에서
이제 양산형까지 하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애플이 어쨌든 뭐 사실 중국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좀 모양을 보면 아직은 좀 매우 투박하기는 합니다만 그에 비해서 애플은 뭐 준비를 얼마나 뒤에서 더 크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려면 사실 테슬라도 사실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뭔가 청사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아이폰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LG 이노텍부터 뭔가 기대감이 많이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그럼요. 이제 거의 뭐 애플 수혜주가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그리고 그런 상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 뭐 역시나 애플이다라는 말의 위상을 조금 찾으려면 조금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아이폰 16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정말 애플 한물 갔나 이런 생각이 네. 더 확실하게 들지 않을까 갖게 됩니다. 네. 요즘에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면 강달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매크로 환경이 시장의 판을 바꿔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곡점의 시기에서 위기와 기회라는 건 늘 공존하게 되죠. 경주마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